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법 제3-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법 제3-1강은 해상법 강의 교재 제2장 해상기업 조직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제3절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과 민사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기업 활동의 중심은 해상 운송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운송 활동은 선박의 장소 이동 기능과 임치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선창이라는 창고에 물건을 보관한 상태로 이 선박이 이동하기 때문에 장소 이동 기능과 임치 기능이 동시에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상기업의 책임이라는 것은 선박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과 운송계약에서 발생하는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상법상의 책임의 주체도 선박 운항자와 운송인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해상법 편제상으로 보면 해상운송은 선창에 화물을 보관한 상태에서 선박이 장소를 이동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박 운항이 전제되지 않고는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해상기업 조직법에서는 선박 운항자를 해상기업의 주체로 다루고 있고, 해상기업 활동법에서는 운송인을 운송계약의 주체로 다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개념을 한번 보시면요. 선박 운항자는 스스로 선박을 소유하고 이것을 자기의 명의로 두고 영리항해에 이용하는 자인 자선의장자와 타인이 소유하는 선박을 이용해서 이것을 자기의 명의로 영리항해에 이용하는 타선의장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선의장자에 해당하는 자들은 선박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통상의 선박 소유자와 복수의 사람이 선박을 소유하는 선박 공유자가 있고요. 타선의장자로는 선체용선자와 운항을 수탁한 선박 관리인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선주 책임제한 제도라는 것은 상법 제769조 내지 제776조에서 규정한 제도로서 선박 운항상의 과실에 대한 선박 운항자의 책임을 제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운항보조자는 선박은 대부분 선박 운항자를 보조하는 운항보조자가 실행을 하는데요.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운항보조자는 선박 운항자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원이 가장 중요한 이러한 이행보조자, 선박 운항보조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원은 선박 운항자와의 선원 근로계약을 근거로 하여 본선의 승무에서 선박 운항자의 지휘 감독 아래 선박의 운항을 실행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는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도선사나 예선업자는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에 따라서 선박의 운항을 보조하는 독립적 운항보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박 운항자의 책임 원인은 민법보다 무거운 법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과는 달리 사용자에 대한 선 감독상의 과실을 묻지 않는 결과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여 선박 운항자의 민사 책임에 대하여는 총체적 책임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선박 운항자는 운항보조자인 선원, 도선사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기업활동을 하므로 운항보조 활동에 대하여 선박 운항자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대신 책임의 총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선박 운항자의 사용자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책임에 대한 민법의 규정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전 이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제75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법계에서는 7세기 이래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대륙국에서는 과실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게르만법에서는 원인주의가 지배하였으나 이는 근대의 개인주의적 배상 이론에서 본다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근대 민법은 게르만법의 원칙을 과실 책임주의라는 개인 본위의 원칙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채무법에서 사용자는 그의 피용자의 선임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자기의 과실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756조도 근대 민법의 태도를 본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법 제769조는 선박 소유자 등의 유한 책임에 관한 규정인데요. 선박 소유자는 청구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규정은 선박 운항자의 무과실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명확한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제769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상법 제746조를 해석하면서 이 조에 열거된 채무에 대하여는 선박 소유자가 피용자의 선임 감독상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지는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769조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묻지 않고 선박 소유자에게는 무과실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의 사용자 책임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769조가 법정 채권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배제하고 선박 운항자의 무과실 책임을 묻고 있는 이론적 근거가 문제되는데요. 선장 등은 국가가 인정한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선임에 있어서 선박 운항자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해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선박에 관해서 감독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감독상의 과실을 선박 운항자에게 인정하는 것도 곤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묻게 되면 오히려 손쉽게 면책 사유를 입증하게 되어 책임을 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769조에 열거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채무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의 무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에도 부합하고 현대적 사용자 책임 법리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요. 1979년 9월 29일 70-212 사건인데요. 논지는 피고 A가 공동 피고인 B 기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 하여도 그 회사의 직원이 사무 집행 중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 가름한 감독자로서 그 회사의 책임과는 별개의 독립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나 선장 기타 회원이 직무를 행하며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가 지는 책임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아니고 상법 제747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선조의 책임이니 많지 민법 제756조 1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동조 2항의 대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도 이에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지에서 소론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실 책임주의 원칙과 무과실 책임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법상의 책임은 민사 책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민사 책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계약 위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공동해송과 해랑구조와 같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립 요건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면 책임 발생 원인의 대부분은 불법행위와 계약 위반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와 계약 위반의 경우에도 민법의 일반 원칙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르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해상법에 해당하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는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가 연료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의 배상 책임을 질 경우 상법 제769조 이하의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규정에 의한 책임 제한을 적용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박 소유자의 책임은 선박 소유자 측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는 엄격 책임을 묻고 있어서 선박 소유자 측의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 또는 결과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운항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 소유자입니다. 선박의 소유권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이용하는 자, 즉 자선의장자를 전형적인 선박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상기업은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 상행위 또는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므로 해상기업 조직법에서 말하는 해상기업의 주체는 선박 운항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운항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소유권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이용하는 자를 자선의장자라고 합니다. 해상기업은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 상행위 또는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므로 해상기업 조직법에서 말하는 해상기업의 주체는 바로 선박 운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박 운항자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자기 선박을 소유하고 항해에 이용하는 선박 소유자를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선박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선박 운항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는 선박 운항자가 아니므로 해상기업 주체로서의 선박 소유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선박 운항의 주체로는 자기 선박을 소유하고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 상행위 또는 영리활동을 하는 자인 자선의장자와 타유인 소유의 선박을 선체 용선하거나 수탁관리하여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 상행위 또는 영리활동을 하는 타선의장자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공유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의의 선박 공유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한 물권법적 의미에서의 공유라고 하겠습니다. 선박의 물권법적 의미에서의 공유관계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한편 협의의 선박 공유인 해상법상의 선박 공유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선박을 상행위의 목적으로 항해에 제공하는 기업 형태 또는 기업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 외에 상법은 기업 조직으로서의 선박 공유에 대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상법은 한 척의 선박에 대한 공유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두 척 이상의 선박을 공유하여 해상기업을 경영할 때는 각각의 선박마다 별개의 공유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선박 공유 제도는 자본의 집중과 동시에 위험의 분산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중세 이후 근세에 이를 때까지 널리 이용되어 왔지만 회사 제도의 발달과 함께 점차 이용 빈도가 줄어들어 현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의 선박 공유자라 하면 일종의 기업 조직으로서 해상법상의 선박 공유자도 자기가 소유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운항자라는 점에서 자선의장자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선박 공유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적회사와 유사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선박 공유는 조합관계를 수반하지만 민법의 조합제도와는 상관없는 제도로 발달해 왔습니다. 민법의 조합관계와는 달리 인정요소가 정시되어 있으므로 조합이나 인적회사보다는 물적회사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업무 집행 및 지분의 형태상 민법상의 공유조합적인 성질보다는 주식회사적인 특징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조합이 두수주의를 취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선박 공유가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은 민법상의 공유조합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박공유제도의 민법상의 조합제도와는 다른 특성을 부여한 것은 해상기업의 위험성과 대자본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물적회사 유사성의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집행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방법이 조합을 구성한 사람의 수가 아니라 지분의 가격에 의한 다수결에 의한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다는 점과 결의에 이의가 있는 소수 지분권자와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동시선장에게 지분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또 지분권자 이외의 자에 의한 업무 집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지분 가격에 비례한 비용 및 손익을 분담하고 있다는 점, 공유자의 탈퇴, 제명의 불인정 등과 같은 주식회사에 유사한 자본단체로서의 성질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의 내부적 법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규정의 성질로 볼 때 선박공유는 일종의 조합관계인데요. 선박공유의 내부 관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관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은 상법의 규정, 그 다음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박의 이용, 즉 선박을 상행위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는데요. 조합원의 수에 의하여 업무 집행을 결정하는 민법상의 조합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적회사의 자본단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격 지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의 목적 변경, 양도 등과 같이 선박 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자의 전원일치로 결정해야 합니다. 선박 공유 계약은 공유자 1인의 반대로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반대자의 지분 매수 청구권, 해임 선장의 지분 매수 청구권, 지분의 자유 양도 등 선박 공유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 관리인과 동시선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의 관리 경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업무기관인 선박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격에 대하여는 특별한 내부적인 제한이 없고요. 선박 공유자 중에서 선임할 경우에는 지분의 다수결, 그 외의 자에게 선임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등기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선박의 이용에 관해 대리인으로서 국가의 감독권 행사를 쉽게 하고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하고 있는데요. 해임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지만 역시 지분의 가격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공유자 아닌 선박 관리인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관리인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공유관계에서 선박 관리인은 공유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기업의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선박 운항자라고 하겠습니다. 선박 공유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유 선박의 이용 관계에서 제3자에게도 그의 대리권의 범위와 소멸은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선박 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 관리인으로 선임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의 선임과 대리권의 소멸에 등기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상법 제766조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특정 행위를 제외하면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선박 공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이러한 대리권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 법정 대리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업무 집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매 항해의 종료 후에 지체 없이 그 항해의 경과 상황과 계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선박 공유자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동시선장의 선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공유자는 그들 중 1인을 선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이때 선박 공유자 중 1인이면서 동시에 선장인 자를 동시선장이라고 합니다. 선박의 공유 지분을 가진 자이므로 선박의 관리와 운항 지휘에 있어서 소유자로서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동시선장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에는 선박의 관리 또는 운항 지휘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선장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박 공유자가 지분 매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 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다른 공유자 전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겠지만 또는 선박 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선박 관리인이 다른 선박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요청하는 의사를 함께 통지하게 되면 선박 관리인이 다시 그러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비용 부담과 손익의 분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공유자는 그 지분의 가격에 따라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손익의 분배는 매 항해의 종료 후에 있어서 선박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민법상 조합의 손익 분배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정한 분배 비율에 의하고 이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점과는 구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분 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공유에 있어서 공유자는 공유자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자본단체성이라는 성질에 따라 민법상 조합원의 임의탈퇴와는 달리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선박 관리인인 공유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선박 운항의 주체라는 점에서 그 지위가 매우 중요하므로 자유로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항해 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선박의 소유권 전체 또는 지분을 양도한다는 것은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을 양도하는 것인 동시에 선언법 제36조에 의하여 선원의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이라는 해상기업 조직의 영업양도에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선박의 소유권 이전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양도된 재산으로부터 취득된 이익과 손실은 양수인이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지분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가 신항해를 개시하거나 선박을 대수선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자기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 매수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 중 결의에 참가한 공유자는 그 결의가 있은 날부터 3일 이내, 또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는 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 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새로운 항해의 개시나 다음 항해를 위한 수선은 새로운 경영 공동체를 구성하는 새로운 출자에 해당하므로 이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공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체로부터 탈퇴를 인정합니다. 선박 공유자가 선장인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공유자 또는 다른 선박 관리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선박 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 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의 대상은 국적을 상실하게 될 요건을 만든 지분에 한한다고 하겠습니다. 지분 매수 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 여부를 불구하고 당연히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형성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적 법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박 공유자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선박 공유자는 그 지분의 가격에 따라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각각의 공유자는 그 지분의 가격에 따라 분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인데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다수 채무자의 연대 책임에 관한 제57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해상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공유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박 공유자는 선박 운항자로서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가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선박 관리인의 대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관리인은 법정 대리권을 가지는 임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박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일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데 선박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임의 대리인이므로 운항 보조자 중 이행 대행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선박 공유자를 위하여 선박의 이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대리인이므로 위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대리권의 제한은 선박의 서면 위임이 없으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대리권이 제한되는 행위로는 선박을 양도,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차제하는 일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공유관계의 해상과 청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공유는 선박의 침몰, 멸실, 양도 또는 이용의 폐지 등 독특한 사유로 해산하게 됩니다. 상법에 관한 선박 공유의 해상과 상법에 선박 공유의 해상과 청산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청산하게 되는데요. 해산의 경우에는 공유 자산을 청산하게 되는데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선박 관리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체 용선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선자의 관리 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선체 용선 계약이라고 합니다. 선체 용선자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선박을 선체 용선하여 운항하는 선박 운항자를 의미하고요. 또 타인의 선박을 자기의 책임하에 운항하는 타선 의장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용선자가 선박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선박의 점유권을 이전해야 하므로 계약 당시 선박의 점유권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선박의 소유권을 가진 자는 물론이고 타인으로부터 해당 선박을 선체 용선한 용선자도 재용선 계약의 당사자로서 제3자와 선체 용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선체 용선 계약은 용선자가 선박 소유자로부터 순수하게 선박만을 임차하는 경우와 선박 소유자로부터 선원과 함께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를 선원부 선체 용선 계약이라고 합니다. 상법은 선박 소유자가 선장,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질 때도 용선자의 관리 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러한 계약도 선체 용선 계약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원부 선체 용선 계약은 외형상 정기 용선 계약과 유사하게 보이는데요. 선원부 선체 용선 계약은 용선자가 선박을 관리 지배하면서 선박의 수선 의무를 부담하고 선박 충돌 등이 있을 때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정기 용선 계약은 용선자가 선박을 관리 지배하지 못하고 선박 수선 의무 및 선박 충돌 등이 있을 때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선박 소유자가 지게 됩니다. 이러한 선체 용선 계약을 두 가지 분류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요. 용선 계약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갖는 소유권 취득 조건부 선체 용선 계약과 단순 선체 용선 계약, 또 금융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 소유자로 하여 선체 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단순 선체 용선 계약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 소유자로 하여 선체 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컨대 대한민국의 특정 선박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선박을 건조하고 그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기 위하여 파나마 등의 편의 지적이 가능한 국가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선박 소유권을 유보한 후에 자금을 차용한 선박회사를 선체용선자로요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요. 실무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나 국가에 따라서는 뭐 그럴 경우가 있고요. 또 특히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금융기관이 선체용선을 해주면서 대출을 통해서 일단 담보 조건으로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SPC의 그 주인, 즉 SPC의 형식적인 그 주인으로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선박의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또 책임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체 용선자인 선박회사의 임직원이 이러한 SPC의 그 책임자로서 오너로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선박 소유자가 SPC의 주인으로 보이지만 이 SPC는 자기가 빌려준 자금에 대한 담보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러한 설립자 또는 회사의 주인은 금융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체용선계약은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선체용선계약에서 당사자 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관습법을 따르고 상관습법에도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법은 선체용선계약을 상법 제5편 제2장 운송과 용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의 성질을 가진 선체용선계약을 운송계약과 함께 편제하는 것은 그 법적 성질을 오인하기가 쉽게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미법상 용선계약을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으로 분류하는 것에 착안하여 제2장에 편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미법상 용선계약은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의 한 종류를 보고 있어서 항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약에 한정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체용선계약은 선박 임대차 계약, 차트 바이 디마이스라고도 사용을 하는데요. 선체용선자는 타선 의장자인 선박 운항자이기 때문에 제1장 해상 기업에 편제하는 것이 그 법적 성질로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체용선계약의 대내적 법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체용선의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선체용선자는 선박 소유자에게 선체용선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등기 협력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당사자 간에 반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법의 특칙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민법상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대차 등기 청구권이 당사자 간에 반대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선체용선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건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선체용선을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 선박에 대하여 물건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되는데요. 선체용선 등기가 있으면 선박의 양수인 또는 경락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선 실무의 관점에서 보면 선체용선 계약은 대부분 채권 계약으로 체결이 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 등기된 한국 선박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하기는 불가능하므로 그 실효성은 의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더욱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선박 소유자에게 재용선자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어서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소유자에 대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체 용선자는 용선한 선박의 사용 수익권을 가지게 되고 선박 소유자는 용선료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는 용선계약서에 따르게 되는데요. 용선계약서나 해사관습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척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체 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간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 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는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의 약정은 이를 선체 용선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제척기간의 연장은 타인의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체 용선계약의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적 법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체 용선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선체 용선자가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선체 용선자는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때는 선체 용선의 등기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선박 소유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체 용선자는 타선 의장자인 선박 운항자이기 때문에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와 같은 조건으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체 용선계약 하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선하증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는 선체 용선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선박의 양도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한 권리는 선박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요. 대판 2004년 10월 27일 선고 2004-7040 사건입니다. 재용선계약의 경우 선주와 용선자 간의 주된 용선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간의 재용선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서 선주와 재용선계약의 재용선자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 것인 바, 재용선계약에 의하여 복소의 해상 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의 최종 수요자인 운송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용선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운송인이 확정되는 것이고, 선하증권의 발행자가 운송인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선하증권의 발행 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임대하여 주고 선박 임차인은 다른 자와 항해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그 항해용선자가 재용선 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제3자인 재용선자에게 항해하여 준 경우에 선장과 해원에 대한 인면 지휘권을 가지고 선박을 점유 관리하는 자는 선박의 소유자가 아니라 선박 임차인이라 할 것인 바, 선박 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766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선박 임차인은 재용선자인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806조에 의한 책임, 즉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상법 제787조 및 제78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 이는 재용선자가 전부 혹은 일부 선박을 제3자에게 제재용선하여 줌으로써 순차로 제재용선 계약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선박이 임차인으로부터 순차 재항해용선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 임차인은 자신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위 선박에 의하여 운송계약을 실제로 이행한 자이므로 화물이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자기 또는 선박 사용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 소유자와 제3자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와 제3자는 직접적인 법률 관계가 없지만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발생한 우선특권은 선박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가 직접 선박을 항해에 이용하는 경우 그 선박이 선박 채권자의 우선특권의 목적이 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 선의의 선박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서 선체용선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특권자가 선박의 이용이 선체용선계약의 내용에 반함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박 소유자가 아닌 선체용선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에 우선특권을 인정한 것은 선박 소유자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있지만 선체용선자도 선박 운항자라는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선박 소유자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3자인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3-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